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잘 쉬고 왔나요? 자, 이번에는 13번째 시간, 로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제정 로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 키워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포에니 전쟁의 결과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는 몰락하기 시작을 했죠. 자, 토지가 황폐화되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요.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일부 귀족들은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이었던 라티푼디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복지에서 들어오는 값싼 곡물들 역시 농민들을 몰락을 가속화했고요. 결국에 로마 공화정의 한 축이었던 평민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로마 공화정 역시 붕괴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몰락하는 평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라쿠스 형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들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어요. 먼저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농지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실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귀족들이 토지를 소유할 때 일정 범위 이상의 토지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 귀족들 토지 갖는 거 좋다 이거야. 하지만 너무 넓은 토지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너무 넓은 대토지의 소유는 제한을 하자.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가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해서 이들이 몰락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어서 평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주자라고 하는 법이 바로 농지법 되겠습니다. 자,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곡물법을 주장했어요. 곡물법은 무엇이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농물들 있잖아요. 곡물들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가 구매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값싸게 빈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평민들이, 빈민들이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게 최저점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가지 개혁 전부 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평민들에게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겠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성공했을까요?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실패합니다.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반대파들에 의해서 쇠 몽둥이에 맞아서 목숨을 잃고요. 그 다음에 동생이었던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형이 죽은 뒤에 형의 뒤를 이어서 호민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이우스 그라쿠스 역시 반대파들에 의해서 쫓기다가 결국에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귀족들의 반대 끝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 로마의 정치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로마는 귀족파와 평민파라고 하는 정치적 파벌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둘이 미친 듯이 대결을 하면서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혼란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때 나오는데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은 딱 한 명 정도입니다. 누구냐?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되겠습니다. 카이사르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또 영어로 읽으면은 우리가 영어식 발음으로는 시저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제 시저라고 알고 있는 거는 조금 옛날 스타일이고 이제는 원어의 발음을 살려서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이사르는 로마의 공화정을 사실상 끝낸 장군이자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고 1인 독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가만 보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정리하겠다. 나에게 권력을 몰아줘. 내가 이 로마 공화정의 혼란 끝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에 굵직한 그런 발자취를 남겼냐면 독일어로 황제를 이제 카이저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어로는 황제를 짜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카이저랑 짜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이 사람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게 정치적으로는 평민파에 속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집정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자, 집정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그라쿠스 형제들이 시도했던 것이랑 비슷한 개혁을 실시를 해요. 귀족들의 토지를 제한하고 빈민들에게 토지를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민들한테는 인기가 매우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평민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누가 견제했겠어요? 맞아요.
귀족들이 모여있는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의 인기가 커져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원로원이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자, 결국에 집정관 임기가 끝난 카이사르는 자기 스스로 로마를 떠납니다. 어떻게 되냐? 장군이 됩니다. 군사령관이 되어서 지금의 프랑스에 해당되는 갈리아 지방으로 군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자, 이 시기에 갈리아, 프랑스 지방은 아직 로마의 영토가 아니에요. 로마의 영역 바깥에서 이 당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만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민족, 바깥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를 괴롭히고 침범하고 로마는 언젠가 저 땅을 차지하고 싶은데 저항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카이사르가 스스로 장군이 되어서 이곳을 내가 평정하겠다라고 하고 로마를 떠나는 거예요.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일단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불안을 떠날 수 있어서 좋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쟁에서 승리한다면은 큰 공을 세우고 또 명예가 드높아질 거니까 그런 이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원로원 입장에서 어쨌든지 간에 눈엣 가시였던 카이사르가 로마를 떠난다고 하는 데서 약간 이득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고요. 정말 놀랍게도 약 7여년 만에 이 넓은 갈리아 땅을 다 평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 전에 로마 사람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뭐 갈리아만 평정이냐? 또 아닙니다. 로마 사람으로서는 또 거의 최초로 지금의 영국 브리튼 섬으로 넘어가가지고 영국 섬에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단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갈리아를 평정한 카이사르에게 로마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자, 카이사르 너 지금 갈리아 지방 평정한 거 잘했어. 그래도 너의 권력과 너의 군대가 너무 많구나. 이제는 로마로 돌아오렴. 단 군대를 해산하고 무장 해제한 상태로 혼자 로마로 넘어오렴이라고 원로원이 요구를 합니다. 사실 원로원에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이건 명령이에요. 로마의 최고회의잖아요. 로마 최고회의인 원로원에서 권고하는 것은 거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카이사르는 고민을 합니다. 원로원이 자기에게 요구를 했으면 이걸 따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갖고 있는 군대를 전부 다 해산하고 무장 해제를 한 상태로 로마로 가게 된다. 이것은 곧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원로원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고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로마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안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는데 군대를 갖고 돌아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건너간 강이 있어요. 바로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자,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는 순간 이제 로마가 코앞이에요. 군대를 거느리고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원로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반역입니다. 자, 이 강을 건너갈 때 수많은 카이사르의 부하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반란군이 되는 거야. 그때 카이사르가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뭐라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가 던져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 던져진 것의 결과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던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시작됐다. 이미 되돌릴 수 없다. 나를 믿고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카이사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이끌었던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로 미친 듯이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자,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 애들은 근데 여기서 강 이름을 특정 지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런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같이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카이사르는 로마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원로원과. 자, 로마 안에서 일어난 전투라서 우리가 이거 내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내전에서 결국에 끝끝내 카이사르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누르는 데 성공을 하고요.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때 무슨 벼슬에 오르게 되냐? 독재관인데 종신 독재관이라고 하는 벼슬에 오르게 돼요. 선생님, 독재관이 뭔가요? 그런 거 우리 안 배웠잖아요. 아, 독재관은 무엇이냐면 원래 로마에서는 최고 관직이 뭐였어요? 2명의 집정관이었죠. 그런데 집정관이 2명이다 보니까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서는 국가의 중대한 일,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는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그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독재관이라고 불렀어요.
단 이 독재관이라고 하는 벼슬은 말 그대로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사람이 너무나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는 6개월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집정관 중에 한 명은 독재관에 할 수 없어요. 집정관은 또 독재관을 할 수 없다. 왜냐? 집정관까지 하면서 독재관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 공화정에서는 이 권력 자체가 한 명에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견제를 했는데 이 카이사르 내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무슨 벼슬에 올랐다고요? 그냥 독재관도 아니라 종신 독재관. 죽을 때까지 독재관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좀 막대한 권력이죠. 자, 이 사람 동전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얼굴을 박아놨습니다. 원래 동전에다가 얼굴을 박는 거는 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에서 있는 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제 군주, 황제 이런 사람 정도 돼야지 동전에다가 얼굴을 박는 겁니다. 공화정이었던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그거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카이사르는 확실히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파와 평민파로 싸우던 이 로마 공화정의 정치적 혼란을 끝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함으로써 공화정의 전통 역시 무너뜨리고 독재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결국에 로마 원로원 등 그다음에 카이사르에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의 공화정을 카이사르가 완전 끝낼 것이다. 카이사르 이러다가 자기 스스로 왕이나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카이사르는 어떻게 된다? 암살당하게 됩니다. 또 이때 재밌는 게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암살당하면서 외마디 외쳤던 소리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전설이 있냐? 카이사르가 죽을 때 누구가 카이사르에게 칼을 찔렀냐? 바로 브루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브루투스는 한간에는 카이사르의 숨겨둔 자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카이사르가 정말 아꼈던 양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정치적 후배였습니다. 심지어 카이사르가 유언장에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의 양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양아들이 만약에 자기보다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다면은 그 다음에 브루투스에게 물려줘라 라고 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인데 이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죽이는데 암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결국에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얘기하죠. 서양 사람들은 뭐라 얘기했냐? 브루투스 넘어져!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죠? 자, 무튼 이래서 카이사르는 목숨을 잃습니다. 자, 카이사르 워낙 인생이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는 조금 짧은데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 정도로 공부를 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또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얘기했죠. 브루투스 넘어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들어본 적 있을까요? 카이사르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카이사르가 내전 과정에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옛날에는 전쟁이 정말 힘들었어요. 막 수십 년에 걸쳐서 전쟁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거기 가가지고 순식간에 그 지역을 평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사르는 자기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원로원에게 보고서를 씁니다. 자, 원래 우리 보고서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학교에서 배우죠. 6화 원칙에 맞춰서 자세하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사르 원로원에게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썼냐? 딱 세 단어 써서 보낸 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내가 갔고,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전쟁에서 이겼다. 끝!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의 엄청난 그런 자신감, 뭐 자부심, 뭐 그의 파격적인 행보, 어떻게 보면 뭐 과격한 모습 모든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하면은 VVV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뭐 VV 뭐 S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많이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따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사르 유명한 말들도 재미삼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자, 카이사르 뒤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구냐? 카이사르의 양 아들이자 후계자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반대파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죽으면 로마 공화정이 부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말랑말랑한 생각이었죠. 이미 뭐 로마의 공화정은 완전히 전통이 무너졌고요. 한 사람이
독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암살자들에서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겉으로는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공화정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권력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막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 저는 황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 황제가 아니고요. 저는 단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시민 중에 제1시민, 1번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미 로마의 모든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의 제정, 황제가 정치를 담당하는 제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맡았던 공화정식의 직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이 사람 최고관직인 집정관입니다. 근데 동시에 호민관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원로원의 대장이면서 최고 재판관이면서 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봐도 알 수 있죠. 로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옥타비아누스가 했구나. 자,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선물로 바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칭호예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서는 황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타비아누스, 다른 이름으로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제정을 시작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된 건 있었나 봐요. 로마의 정치 다시 한번 부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명의 황제를 거쳐서 로마에서는 5현제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요. 왜 5명의 현명한 황제라고 부르냐? 친아들이 아니라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에게 계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계속해서 황제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최고로 안정적이고 최고로 번영하는 그러한 시대를 보냈던 게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 오현제 시대의 전성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바로 로마의 최전성기,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한국말로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고 전성기, 내적으로나 외적인 영토로나 뭘로 보나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하에 전 세계가 평화롭더라 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평화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게 최전성기로 왔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죠? 역사를 공부하면 다 알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 권세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혹은 국가가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 역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후에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왜 쇠퇴했는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중학생 수준에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경제가 쇠퇴합니다. 로마의 주된 경제 정책은 정복 전쟁을 통한 이득을 얻는 거였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노예와 전쟁을 통한 전리품을 마음껏 얻으면서 경제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로마의 영토를 볼까요? 로마의 영토는 이미 너무나 넓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쳐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아래쪽은 사막이고요. 여기 위쪽도 당시 사람들로서는 뭐 임족이라고 볼 수 있고 야만족의 그런 살고 있는 곳이고 이쪽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 전쟁으로 넓힐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노예도 없고 새로운 땅도 없고 새로운 전리품도 없다 보니까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점점 더 로마가 약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시작돼요.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황제가 됩니다. 뭐 정치 잘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이 너무 심해요. 49년간 황제가 무려 18명이 바꿉니다. 정치가 제대로 됐을 리가 없겠죠. 자, 경제 망하고 정치 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깥에서 이민족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사낭조 페르시아 계속 시비 걸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게르만족 써볼까요? 영어로 게르만, 그죠? 읽으면 뭐예요? German.
그죠? 지금의 독일 민족이 게르만족인데 이 게르만족이 계속 로마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 로마 하루아침에 망하면 안 되겠죠. 로마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국을 4개로 쪼갰어요. 자, 로마가 어려운 이유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되는 거를 여기서는 잘 알기 어렵고 이쪽에서 문제되는 걸 이쪽 동네에서는 잘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국을 큰 덩어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한 범위끼리 하나, 둘, 셋, 넷 제국을 4개로 쪼개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파트에서 제국을 담당을 하자.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 총 4명의 지도자가 제국을 다스리게 하자, 4개로 쪼개자라고 했던 정책이 바로 4분할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총 4명의 지도자가 있죠. 실제로 4분할 통치를 실시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4개로 쪼갰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벌써 감이 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감각이에요. 계속 역사를 나랑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뭔가 그런 역사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맥이 잡히는 거죠. 맞아요. 자, 4분할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극복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등장한 유명한 인물. 우리 오늘 사람이랑 한 명 더 공부할게요. 누가 등장한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할 때 대제는 위대한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당연히 분열된 제국을 재통일을 해야겠죠. 다른 경쟁자들을 제끼고 다시 로마를 하나로 뭉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름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까지는 로마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 전까지는 예수가 죽고 나서 로마에서 크리스트교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크리스트교가 퍼져 있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이 크리스트교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제국의 화합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금지되어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마의 정치, 로마의 문화가 이제는 너무 낡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의 수백 년 동안 800년 이상 있었던 이 로마의 정치 너무나 낡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다. 1000년 있었던 이 로마 내가 옮겨가겠다. 어디로? 동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나가게 됩니다.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해당되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비잔티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 때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명의 노력으로 그런 대세가 뒤바뀔 수는 없겠죠. 결국에 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대제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결국에는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의 로마인 서로마, 동쪽의 로마인 동로마로 로마 제국은 반으로 갈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원래 로마가 시작했던 로마의 메인 지역, 지금의 유럽에 해당되는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 사건을 우리가 흔히 로마의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마가 멸망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서양의 고대가 마무리가 됐다. 이 뒤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로마 같은 경우에 이쪽 지역에는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멸망하지 않고 약 1000년 정도 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동로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따지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지금 말고 나중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476년 원래 로마가 있던 지역, 로마 중에서도 메인 지역, 지금의 유럽에 해당되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로마의 멸망이라고 부르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를 합니다. 농지법이나 공물법 같은 개혁들 실패를 했어요. 결국에 로마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을 극복하려고 했던 인물은 카이사르였어요. 권력을 자기의 하나로 모음으로써 정치를 안정화시켰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공화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반대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요. 결국에 카이사르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때에 가서 로마의 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로마 재정 이후에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어디케가 잔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점을 찍었으면 내려오게 돼 있다 그랬죠. 쇠퇴하게 됩니다. 군인 황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민족들의 침입, 대표적으로 게르만족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해서 부활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결국에 476년에 게르만의 침입으로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로마의 정치적인 흐름을 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로마가 최초에는 왕정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공화정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공화정에서 두 가지 평민과 귀족의 축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가 잘 성장을 하다가 포에이 전쟁 이후에 꺾여요. 근데 그 꺾인 상황에서 이 그라쿠스 형제부터 시작하는 오늘의 스토리,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세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2시간 동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 이름을 막 외워버리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릿속으로 항상 스토리를 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에 따라서 좀 이야기를 떠올리듯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수고가 많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안녕.